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파트인데요. 네,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외란과 호란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가 총 500년 정도 되는데 이 500년 되는 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게 되는데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두 개의 전쟁이죠. 양란이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사 파트는 시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쟁의 순서라던가 앞뒤로 있었던 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전투 이후를 찾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역사신문이 나오고 있고 신립 장군의 이름이 나오고 탕금대, 충주 탕금대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도 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광군이 탕금대에서 적군에게 패배, 충주 방어에 실패하였다. 네, 패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신립은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쳤으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 외장의 이름이죠. 적군에게 둘러싸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신립은 종사관 김여물과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으나 실패하자 전장에서 순절하였다. 네, 고니시 유키나가,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일본 장수의 이름입니다. 이 전쟁은 이런 이름들을 봤을 때 임진왜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임진왜란 요 첫 번째는 아닌데 초반이에요. 초반입니다. 임진왜란으로 그 일본인들이 부산 쪽으로 와가지고 차례차례 격파하면서 올라오는 중간 과정에 지금 충주가 있는 거거든요. 충주 방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성으로 올라오는 거겠죠. 우리나라 수도 한성, 한양에 처음 입성하는 일본 장수가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자, 여기 시대가 되게 바트게 진행이 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순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충주 지역입니다. 자, 전투 이후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하였다. 우선은 초반에 우리는 전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당시에는 초반에 계속해서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성까지 빼앗기게 되고 선조가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항전해서 승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육지에서 일어났던 승전보 중에 하나가 김시민의 진주성, 진주대첩입니다. 진주대첩, 요거는 맞고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한성 뺏기고 또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이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는데 평양성도 뺏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명나라 연합군,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것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대승을 거두기 시작을 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하였다.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가 지금 신립장군의 탐금대 전투도 1592년 이 전쟁이 발발했던 해에 4월 달이고 이것도 4월 달이야. 그러니까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동래성이라고 하는 거 부산이죠. 일본이 넘어왔다면 충주로 갑자기 떨어졌을 리 없겠죠. 순차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건데 가장 처음 일본 군대를 맞이했던 거는 부산입니다. 동래 쪽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항전했지만 이들도 패배했어요. 패전을 하고 그 위로 충주까지 올라갔는데 신립도 방어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며칠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부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진격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쟁의 전후 관계를 생각을 해주시면 구별이 쉬울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의 날짜까지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답은 이거는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거든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권율장군 행주대첩, 이 진주대첩이랑 같이 3대 대첩으로 꼽히는 거죠. 이것도 이후에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일기에 훼손된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찾아줄 텐데요. 네, 먼저 앞쪽 부분 보니까 임진년이라고 돼 있고 뒤쪽에 계사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뀐다는 거죠. 자, 왕은 세자에게 평안북도 강계로 가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라고 하였다. 그 후 왕은 의주로 향하였고 더 위쪽이죠. 세자는 강계로 향하였다. 오늘부터 조선에는 두 개의 조정이 있게 되었다.
조선의 조정이 정부가 반으로 나뉜 거예요. 이걸 분조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분조를 나누어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응대했었던 시기, 임진왜란 전쟁 시기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선조겠고요. 세자는 광해군일 겁니다. 분조가 생겼던 그 시점이고 임진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임진년에 발발한 조선시대의 가장 큰 전쟁이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발발이고요. 1592년이고 계사년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세자는 지금 뭔가 방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왕은 또 의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이 밑에서부터 막 쫓아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라는 거 하는 건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평양을 잃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되찾았고 이 소식이 분조 여기. 두 개의 조정 분조라고 합니다. 분조에 들려왔다. 평양성의 탈환은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는 매우 값진 승리였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전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산에서부터 충주 신립장군 완전 대패하고 왕은 계속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정부를 찢어가면서까지. 요거를 분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의주까지 가서는 명나라의 원병을 요청을 하고 명나라의 원병을 받아서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육지에서도 승전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연도로 치면은 이거는 1593년이고 그 다음 해예요. 그 다음 해에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되고 있다. 전세 역전의 모습이고요. 전세가 역전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 텐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여러분들이 하객진으로 잘 알고 있는 한산도 대첩, 여기에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될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육지에서 계속 대패를 하고 왕이 피난을 가는 이 와중에도 부산을 포함한 바다 쪽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나중에 일본을 상당히 고전하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바다에서 승전보를 울리기 시작을 하죠. 이것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순신이 바다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그 사이에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잃었던 성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을 합니다. 답이 1번에 바로 나오고 있고요. 정발이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부산이라고 하는 거 일본이 처음 들어왔었던 아랫동네죠. 부둣가가 있는 항구가 있는 아래쪽에 동네 부산 쪽입니다. 요거는 훼손된 부분이 아니라 훼손된 부분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휴전회담의 결렬, 정류재란이 시작되었다. 자,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을 탈환을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일본은 힘들죠. 일본이 먼저 휴전 요청을 합니다. 휴전 요청을 하고 휴전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또 전쟁이 나죠. 그게 정류재란이고 통상적으로는 임진왜란이랑 정류재란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휴전회담 결렬이 나오려면 훼손된 부분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보다도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것도 훼손 부분 이후에 한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요거는 광해군이 나중에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중립외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립외교하는 부분이니까 아니고요.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이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호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묘호란 때 일이고요. 인조 때 정묘호란이 있고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두 번의 호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호란에 의병을 이끌고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 정봉수와 이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무기는 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나라의 전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이 불랑기포는 이 전쟁 당시에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다시 되찾는 데 기여했다. 네, 대포죠. 서양에서 만든 대포입니다. 조명연합군이 나온다면 이 전쟁은 임진왜란입니다. 일본군하고 싸운 임진왜란이 되겠고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강화도에서 순절한 거면은 임진왜란이 아니고 요거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고요.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정봉수의 용골산성 항쟁은 정묘호란입니다.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전혀 모르는 내용일 수 있는데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이 좀 유명한데 홍산 전투는 이거 뭐냐면 왜구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이룬 건데요. 이거는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아직 조선이 생기기 전입니다. 이거 해당하지 않죠?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거 정답이죠. 진주대첩입니다. 4번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큰 대승리를 거둔 전투죠. 5번 이정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을 하였다. 쓰시마 정벌, 이거 세종 때 하는 거죠. 이건 뭐 특정한 전쟁이 아니고요. 세종이 가서 얘네들을 다 정벌해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입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진주대첩이죠. 진주대첩.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으며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김시민의 진주대첩에 대한 이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있었던 대승리죠. 자, 임진왜란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당시의 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근데 임경업 장군이 나오는 거는 병자호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임진왜란 때 일이에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다시 되찾았죠.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으로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했고 조헌이라는 분이 의병을 또 이끌고 크게 활약을 했고요. 조헌뿐만이 아니라 조헌 그리고 또 곽재우라고 있었죠. 곽재우 장군도 의병을 또 크게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홍위 장군 곽재우. 자, 5번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 펼쳐서 대승을 거두죠.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승전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이 임진왜란에 해당하지 않았던 1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밑줄은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앞선 선지에서 나왔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헌, 곽재우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헌이란 사람이 쓴 경문이에요. 조헌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고하노라. 영남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서 그 기세가 등등하다. 이 경문을 읽는 자는 모두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재산을 가진 자는 군량을 또 바치고 힘을 가진 자는 대열에 참여하라. 만일 외적을 치는데 외적을 치는 경문입니다. 이거 임진왜란이죠.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전란이 끝나는 날 그 죄를 성토하여 중형에 처하리라. 아주 기세등등하고 살벌한 경문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의병으로 조헌과 곽재우 장군이 있는데 외적이 언급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 전란은 임진왜란입니다. 이 자료를 읽고 이것이 왜란인지 호란인지를 구별을 하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유정이 회답 겸 쇠환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게 좀 선지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문장을 그대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게 정답이거든요. 유정이라는 스님을 회답 겸 쇠환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별로 사이가 좋지 않겠죠. 일본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전쟁 이후에 우리한테 다시 수교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답을 하고 여기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유정이라는 사람을 선조가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요게 1번 정답입니다. 전란 이후에 일어났던, 전란 이후에 다시 우리가 수교를 맺으면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오니까 요 단어를 직책의 이름도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2번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진포대첩인데 왜구 격퇴하는 거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이거 세종 때입니다. 세종. 이전이죠.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을 해서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거 두 개 다 중종 때입니다. 중종. 그래서 시기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1번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고금 천하의 법 중에 군율보다 엄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홍립, 강홍립 장군이네요. 중국 군대와 함께 적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힘껏 싸우다 죽지 않고 도리어 투항을 청하여 적의 뜰에 무릎을 꿇었으니 신하의 대의가 땅에 쓸듯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블라블라. 청컨대 강홍립하고 김경서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서 구금하라고 명해라. 군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소서. 상당히 분기탱천한 분노의 어떤 상소문 같은 느낌인데요. 강홍립 장군이 적군과 함께 적군과 싸우지 않고 투항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 때문에 광해군의 밀지를 받고 그대로 행동을 했었던 강홍립 장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좀 봐야겠죠. 당연히 요런 게 이제 발각이 되고 나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선비 집단들이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이전에 임진왜란 때에는 명나라가 우리한테 파병을 해주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연합군을 받았는데 명나라가 우리에게 SOS를 했는데 광해군 생각에는 이게 가망이 좀 없었던 거예요. 떠오르는 이 후금과 이렇게 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줄타기를 하면서 외교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대단한 이 기존의 정치하는 선비들 집단에게 굉장한 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 보통은 이제 사군육진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최종덕 장군이랑 같이 언급이 되는 거는 세종식입니다. 더 앞선 시기죠. 세종 아니고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이 광해가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입니다. 세자 시절의 일이죠.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이니까 요거 아니죠.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네, 이후에 일어난 걸 찾아야 되는데 정여립의 모반 사건은 선조 시기 전쟁 발발 전입니다. 전쟁 발발 전이어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선조 시기에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이건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전쟁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축옥사를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 자 4번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인조반정은 누구를 쫓아내고 일어난 겁니까? 인조반정?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인조가 광해군을 밀어내고 왕이 된 걸 인조반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개된 이후의 상황은 요게 되겠죠. 인조가 반정으로 등극을 하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일본이랑 제한된 장소에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세종 때 체결됐던 거고요. 이전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 1년 3월 14일 광해를 패하여 군으로 봉하다. 광해군이 되는 거죠. 이 왕은 광해를 밀어낸 인조가 되겠죠. 인조. 그리고 인조 반정의 공신이죠. 인조의 반정에 힘을 보태준 이광정, 이귀, 김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농공행상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영창대군 등의 관봉을 회복하도록 명하다. 인목 대비의 의복을 바꿀 시일을 정하도록 예조에 하교하다. 이 인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인목대비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인목대비의 아들이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남아있는 비운의 왕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답을 해주는 그 장면이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인목대비를 다 챙겨주고 있고 영창대군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정에 공이 있는 김자점 등을 육품직에 제수하다. 여전히 지금 논공 행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이 왕은 인조입니다. 인조. 자, 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세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조. 세조 때 일어났었던 굉장히 큰 반란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세조 때 일이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인조 때 거 찾는 겁니다. 인조. 2번 문신의 재교육을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왕이 일종의 재교육, 인재 육성, 양성 재교육인데 자기가 과제도 내고 숙제도 내고 이제 시험도 보고 이런 걸 거의 한 3년 정도 운영한 게 있어요. 이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한 사람은 정조라는 사람입니다. 정조. 정조가 초계문신에 썼던 기구가 있죠. 지금 창덕궁 안쪽에 남아 있습니다. 규장각이라고 있습니다. 규장각.
우리가 세종대왕 생각하면 지편전을 떠올리듯이 이 정조도 규장각을 인재 육성 뱅크, 인재 뱅크 같은 걸로 키우려고 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초계문신이 나오면은 정조입니다. 3번 총융청과 수어청을 설치를 해서 이제 군대입니다. 요거는 도성을 방비하였다. 요게 인조가 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조는 이제 반정으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반정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을 좀 안정시키고 방비를 좀 든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인조의 업적이고요. 인조가 했던 일입니다.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전제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분 6등법을 제정하였다. 요거 세종이죠. 세종이 세금을 백성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정말 제대로 걷기 위해서,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전분 6등법이랑 6등법이 있고 연분 9등법도 있었죠. 땅이 어떤 땅은 되게 기름지고 어떤 땅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서로 지금 품질이 다른데 똑같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품질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으로 6단계로 지금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 풍년이 드는 해하고 흉년이 드는 해가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온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흉년이나 풍년이 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세금의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상상, 하하 이런 식으로 등급을 아주 세밀하게 정해서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하지 않도록 결코 이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흉년이 들었으면 조금 내고 풍년이 들었으면 그때 조금 더 걷고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던 게 이 세종의 요 전분 6등법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세종 때고요. 5번 변급, 신류 등을 파견을 해서 나선정벌을 단행을 했다.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러시아와 관련된 전투인데요. 청나라가 우리에게 파병 요청을 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조총부대를 보내줘가지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2번 정도. 요거는 효종 때입니다. 효종. 나중에 인조가 죽고 효종이 등극을 하고요. 그래서 효종 시기에 청나라가 우리에게 파병 요청을 하죠. 우리가 군신의 예를 지금 맺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조총부대를 보내서 청나라의 나선정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조 시기 거 3번으로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에게 이괄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 바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왕은 반역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여기에 이괄은 군영에 있던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입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조가 반정을 했을 때 반정을 도왔던 반정 공신입니다. 그런데 논공 행상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조금 자기가 변방으로 밀려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역적으로 지금 또 몰린 거죠. 뭐 완전히 아닌 사실을 몰렸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여기에 아예 그냥 난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괄의 난입니다. 인조 시기에 있었던 거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최명기를 보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했다.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했다. 이거는 이제 인조 시기에서도 있었던 전투. 남한산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가마가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피난 가고 있는 장면이죠.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는 오랑캐와 했었던 전투. 우리가 강화를 요청했다. 이런 거는 이제 병자호란이 되겠죠. 인조 시기에 있었던 가장 크고 피해가 막심했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인조가 반정으로 집권하고 난 직후하고 그리고 병자호란이 터지는 그 시점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봉수가 용골 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일단 답은 1번인데요. 이 정봉수라는 이름, 용골산성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둬가지고 이게 어느 전투였다, 어느 전쟁이다 요거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 요분은 정묘호란에 활약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호란도 2번 있었어요. 임진왜란도 임진왜란이랑 정류재란이 있었잖아요. 이 병자호란이라고 우리가 호란도 하나로 퉁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정묘호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자호란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정봉수라는 사람이 항전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이괄이라는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죠.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진압을 합니다.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처 체포하지 못했었던 이괄의 난에 포함했었던
여기에 동조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청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청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청나라에 이 사건의 내부를 다 고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이 청나라가 들은 상태에서 나중에 광해군하고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광해군은 실제로 청나라 후금 시절부터 여기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야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 어쨌거나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청 쪽에서도.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서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며 한번 들어옵니다. 그게 정묘호란이에요.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정묘호란이고 이 다음 해가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정봉수가 용골 산성에서 항전을 하면서 정묘호란에 응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선 1번 기억해 주시고 그럼 사이 시기가 아닌 거를 한번 찾아야 되겠죠.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임진왜란이니까 가의 이전입니다. 가의 이전.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마찬가지죠. 임진왜란이니까 가의 이전이고요. 서인 세력이 패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이것도 가의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그 반정을 일으킨 사람이 인조기 때문에 가의 바로 직전이 될 겁니다. 5번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추곡사가 발생하였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선조 때입니다. 선조. 그렇다면 이거는 선조, 광해군, 인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가의 이전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다네. 그런데 시신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는군. 이 전쟁에서 패하여 청에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실 때에도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2달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네,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입니다. 인조의 아들. 인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이 큰 전쟁, 청에다가 인질로 세자를 보내던 이 전쟁은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자각하였다. 이거는 병자호란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곽재우 장군 의병장으로 활약한 거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김준용이 근왕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답이 요거 3번인데요. 의병을 이끌고 와서 우리가 병자호란 때 거기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들어가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왕이 여기에 들어가서 전국에서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근왕병들을 기다립니다. 왕을 보호하러 가는 이 근왕병들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올라가는 길에 광교산 부근에서 전투를 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외적의 침입에 대응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이거는 왜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자호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한참 이전이고요.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이 신설되었다. 이것도 이 일본군하고의 전투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병자호란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밑줄근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진은 이 전쟁 당시에 순절한 김상용이라는 사람을 기려서 세운 순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청나라가 쳐들어오자 왕명을 받아서 종묘의 신위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으나 우리 종묘의 그 위패 있죠? 그거 가지고 강화도로 피난을 했는데 강화성이 결국에 함락이 되어서 남문루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순절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버리면서 이제 순절을 한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왕명을 받고서 신위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 이 장면이 여기가 힌트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왕족과 이 종묘의 신위, 왕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종묘의 신위를 가지고 인조가 명령을 하는 거죠. 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라. 그래서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본인은 남한산성으로 가죠. 이렇게 나뉘어서 갔는데 결국에 강화성이 함락이 돼가지고 이런 결론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자,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개는 맞는 거라는 얘기겠죠.
이 전쟁 이후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1번 조총부대가 나선정벌에 동원되었다. 러시아 정벌입니다. 나선정벌. 러시아 정벌은 청나라가 있었던 거고요. 우리에게 파병을 요구합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삼전도에 굴욕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삼전도에 가서 대굴욕의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데 요 이후로 이제 청나라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은 이제 파병을 해주는 거죠. 인조 다음에 왕이 된 효종 때 우리에게 청나라가 파병을 요청을 했고요. 나선정벌에 너희들도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2번 정도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나선정벌에 가가지고 청나라랑 연합을 해서 같이 전쟁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활약상이 있어가지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인조 다음에 있었던 효종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건 맞는 얘기고요.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추진됐습니다. 그 효종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인조도 암암리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크게 동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효종, 둘째 아들 이 복림대군을 굉장히 신뢰하고 이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효종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북벌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아이덴티티가 바로 북벌이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자, 3번 사군 육진을 설치를 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이거 여기랑 전혀 관계가 없죠. 한참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군 육진을 설치를 하고 북방 영토를 개척해서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를 만든 사람은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은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 초반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4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해에 인질로 끌려갔다. 그렇죠. 병자호란 직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청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래가 됩니다. 사실 뭐 정상적인 교류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청나라에 우리나라 왕자 2명이 인질로 가 있는 상태에서 사신단을 교류하면서 청에 들어왔었던 서양의 과학기술 문물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들어오게 되죠. 사실 소현세자가 귀국했을 때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봤었던 신기한 서양의 과학기술 도구 가지고 들어오죠. 지구본이랑 망원경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답은 초반 거 하나 껴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방은 뭐 일종의 국경지대가 되겠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래서 병조가 주관을 하겠죠. 우리 6조 관청 중에 하나입니다. 병조가 당연히 변방의 일을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래 변방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설치를 했어요. 가라는 관청을 설치했고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일을 관리하는 이 관청이 있지만 뭔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는 뭔가가 추가된 것 같아요. 이 가라는 관청. 혹 병조판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지역적으로 이 관청의 일에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됐고 당상관은 전혀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이 기능이 너무 커지는 기관이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상소가 올라온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라는 관청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삼포외란이라는 거를 계기로 잠깐 설치됐어야 하는 국방을 다루는 임시기구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 임시기구인데 병조의 원래 상시로 존재하는 병조의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거대해졌다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 후반까지 계속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뭐 매척들이 여기에 대거 포진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비리에 온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아닌 거 빨리 소거해가지고 보기 지우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이거는 비변사가 아니고 승정원입니다. 도승지가 일하는. 도승지는 들라라고 사극에서 본 적 있으시죠? 자, 기억은 승정원이니까 아니네요. 기억을 지워버릴게요. 니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맞습니다. 원래 국방기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도 치명적인 전쟁이었잖아요. 장기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기능이 더 붙어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혁파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요거는 맞습니다. 니은이 없는 거 지울게요. 디귿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 없어졌다. 네, 조광조가 건의해가지고 없어진 거는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소격서라는 관청입니다. 소격서. 도교에 관련된 행사를 주관했었던 거고요. 조광조는 아주
이런 도교라든가 불교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소격서 혁파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비변사의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이 들어간 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밖에 남지 않네요. 리을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도정치 시기에 외척의 세력 기반이 되었죠. 비변사 쪽으로 대거 포진하면서 모든 일들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이 비변사는 구한 말에 고종이란 사람이 즉위하고 나서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정도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준섭정을 하죠. 그 시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다시 혁파가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막강한 권력기구로 조선 후반 내내 존재를 했었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비만기로 전교하였다.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이 2년 동안 군사 한 명 훈련시키거나 무기 하나를 수리한 거 없이 우리가 명나라만 쳐다보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렸어? 이거 당연히 불가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전쟁을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명나라 군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의 난리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임진왜란이에요. 이 적의 난리라고 하는 건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7년인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데 원래 임진왜란은 2년이고요. 잠깐 휴전했다가 정류재란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합쳐가지고 7년을 세는 거지 실상 임진왜란은 2년입니다. 그리고 휴전을 한번 하죠. 자,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라고 우선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왕이 뭔가 이건 잘못됐어. 우리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잖아. 이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인의 생각에는 따로 가를 설치를 해가지고 적당한 인원을 뽑아가지고 장정들을 뽑아서 활도 쏘게 하고 조총도 쏘게 하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창이나 칼도 쓰는 그런 총 한 3종류 정도의 전문 군인을 육성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너희들이 이거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좀 해봐 라고 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건의한 사람은 당대 이제 정승이었던 유성룡입니다.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이기도 하죠. 여기에 왕이 의견이 일치를 해서 요 가라는 기구를 군사 조직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군사 조직은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고를게요. 1번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수원 화성하면 우리가 정조가 또 바로 생각이 나야 되고요. 정조가 만든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정조가 만든 거는 장룡영입니다. 이 장룡영의 인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서울 한양 쪽에 창경궁의 행각에다가 일부를 두고 일부를 수원 화성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래서 이 서울 쪽에 있는 거는 내영이고 수원 화성에 있는 거는 바깥에 있으니까 외영이라고 부른 거죠. 요거는 장룡영 설명이니까 아니고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가 되었다. 이 양계라는 행정구역은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시대 거고 여기에 주진군이라고 있었어요. 주진군. 네, 이 주진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시대가 지금 맞지 않죠? 요거 아니고요. 3번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이 되었다. 훈련도감은 후금이 아니고 일본과 외와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 금료, 월급을 받는 항상 이것만 하는 대기하고 있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앞선 내용이 요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요게 답이 되겠죠. 4번. 5번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친위 부대였다.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시대의 이군이라고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맞는 설명,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아닐까 하는데 붕당 정치입니다. 뭐 서인, 동인, 남인, 북인, 서인 또 나중에 뭐 노론, 소론 이렇게 나뉘는데 순차적으로 계기가 되는 시기하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도 기억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종 때 일어난 가라는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는 효종이 죽고 나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종은 효종 뒤에 임금이 된 사람이죠.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죠. 자, 이거는
효종의 아버지였던 인조의 계비. 자, 그러면 현종이 할머니에 대한 어떤 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거냐를 가지고 일어났었던 뭔가 예절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전례와 관련된 사건인데 복상 기간 때문에 상복을 1년을 입네, 3년을 입네, 이것 때문에 싸운 건데요. 이거는 예절하고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예송이라고 하고요. 뭐 1차 예송, 2차 예송이 있습니다. 1차 예송에 해당하는 건데 시작된 연도를 따라서 기해 예송이라고 하고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1년 상복을 입을 거니 아니면 3년 상복을 입을 거니 뭐가 맞니에 대해서 싸운 거죠. 대단히 의미 없는 어떤 얘기가 될 텐데, 자, 요 예송에서 서인이랑 남인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서인과 남인이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 서인은 조금 강경하게 나옵니다. 현종이 지금 왕이기는 하지만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장자가 하는 걸 하면 안 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1년 입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장자로 이어받는 혈통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종 입장에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인 선왕을 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금 낮추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첫 번째 왕자는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급사하게 되면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남인은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적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왕이 되지 않았냐. 왕이 됐으니까 장남이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야 된다. 장남이랑 같은 거라고 보고 일반 사대부하고 왕이 어떻게 똑같냐. 왕은 계승한 사람을 장남으로 봐야 되니까 3년 입어야 된다. 3년에 갖춰가지고 입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3년상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현종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힘이 별로 크게 있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서인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복상을 입게 되는데 나중에 또 두 번째 예송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현종도 왕이 된 지도 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음 턴에서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예송이 있었습니다. 실제 옷을 몇 년을 입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집의 주도 세력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송이라는 거죠. 정말 하등 쓸데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송. 첫 번째 1차 예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사림과 훈구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네, 사림파, 훈구파 언급되는 거는 조선시대 초반 부분 문제가 되겠고요.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일어났었던 사건들은 이런 거 우리가 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해가지고 또 큰 사화가 사림이 피해를 입은 화를 입은 사건들이 크게 한 4번 정도 나중에 있기는 했는데 요게 이제 사화라고 하는 거는 요 두 세력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가라는 예송 논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2번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예의 범절과 관련된 의례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요거 정답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거죠. 자, 3번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 북인이 전국을 주도했던 시기는 북인은 광해군 시기입니다. 광해군파 사람들이 주로 북인이죠. 이거는 광해군 때이기 때문에 예송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일어났던 거는 사화 중에서 을사사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명종 때죠. 을사사화.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예송이 아니라 건저의 사건이라고 있어요. 건저의. 이 저가 세자 저자입니다. 세자를 건의하는 사건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요게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조 때예요. 선조 때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철은 서인입니다. 서인. 근데 이 선조 때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올리자고 건의를 해요. 이 선조가 광해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선조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동인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정철을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인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 정철을 필두로 해가지고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두고서
이 동인 자체에서도 남인이랑 북인으로 좀 분열이 됐던 거예요. 그냥 온건하게 아주 완전히 다 죽이거나 그러지는 말자 했었던 온건파가 있고 그냥 뿌리를 다 뽑아버립시다 라고 했었던 강경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인과 북인으로 한 번 더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온건한 쪽이 남인이고요. 강경한 쪽이 북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이 바뀌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은 우선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임평대군의 아들 여러 복이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이 본래 교만하고 억세였는데 임금이 초년에 자주 병을 앓았으므로 그들이 몰래 못된 생각을 품고 바라서는 안 될 자리를 넘보았다. 욕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겠죠. 남인에 붙어서 윤휴와 허목을 임평대군의 아들이 이 스승으로 삼고 그들이 허적에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임금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너는 우리를 후사로 삼게 하라. 우리는 너에게 병조 판서를 시킬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써 있네요. 이때 김석주가 남몰래 그 기밀을 알고 경신년 옥사를 일으켰다. 연료실기술에 기록된 건데요. 요거는 숙종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됐었던 일이 사실 연료실기술은 정사는 아니고 정사 말고 약간 야사에 포함되는 기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까지 다 카더라라는 얘기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 허적과 허견이 명모 비슷한 걸 꾸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나오죠. 심지어 임평대군의 아들 여러 복, 뭔가 왕족의 아들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윤휴를 비롯해서 허견, 허적 등등 남인 세력들을 이 역적을 몰아가지고 다 몰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남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겪고 나면은 남인이 당연히 몰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국을 한번 크게 뒤집듯이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환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국. 이거 경신환국입니다. 경신환국이라는 건데 숙종 때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보통 공기 이렇게 교체하고 바꾸는 거 환기한다 하잖아요. 정말 뭔가 한번 싹 바꾸는 것처럼 정치 국면이 바뀌는 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숙종 때 있었던 정치의 특징이고요. 숙종 시기에 크게 3번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환국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첫 번째 환국 당시에 남인을 이 허적과 허견 이 부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남인이 거의 몰락을 하게 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의 숙종의 나이가 고작 19살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뭔가 크게 국면을 전환시키고 싶을 때 어떤 사건을 꼬투리 삼아서 크게 다 물갈이를 해버리는 이런 황국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숙종 초반에 숙종의 19세 때 초반에 있었던 첫 번째 환국, 경신환국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위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건 숙종이 아니고 그 이전에 현종 때 일이죠. 현종 때 이전입니다. 이전.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정여립의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일입니다. 선조. 이것도 이전이죠. 이 사건의 이전입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괄의 난은 인조 때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전국을 독점하였다. 이 북인은 광해군파 사람들이죠. 이것도 이전입니다. 이거는 광해군 때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희빈 장씨, 장희빈이죠. 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한 번 더 발생되었다. 이 환국 이후에 있었던 두 번째 환국 얘기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는데 환국의 순서랑 원인이 되는 사건을 모르면은 당연히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숙종 시기가 아닌 것들이 지금 이전 시기 것들이 조금 모여져 있었어요. 선지에. 자,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남인이 몰락했었던 이거는 경신환국이었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기사환국이에요. 기사환국. 장희빈이 아들을 낳죠. 장희빈이 아들을 낳고 젊은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을 좀 늦게 보거든요. 19세 때 경신환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28세 정도 되었을 때야 첫 아들을 봅니다. 이게 장희빈이 낳아준 경종이에요.
옛날에 28세에 첫 아들을 보는 거면 조금 늦게 자식을 보는 편이거든요. 너무 기뻤던 숙종이 안 그래도 장희빈에 대한 총애도 굉장히 높았던 때고 그래서 바로 원자로 책봉을 하려고 합니다. 원자는 세자가 될 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봉하려고 하니까 아직 정식 왕비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2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후궁이 낳은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냐라고 그 당시에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얘기를 합니다. 거의 물을 끼얹는 거죠. 숙종의 어떤 생각에. 그래서 숙종이 여기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분노를 하면서 이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송시열에 속해 있었던 서인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전국은 다시 한번 남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희빈 장씨가 남인 계통이에요. 맨 처음 한국에선 남인을 다 몰아냈잖아요. 남인 아웃됐었는데 다시 남인이 올라오고 서인이 두 번째에선 아웃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나중에 인현왕후도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장희빈이 왕비까지 되면서 그러다가 한 번 황국이 더 있죠. 나중에 인현왕후 다시 복권되고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술 환국이죠.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환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미 죽었지만 송시열의 관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등 서인을 다시 올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환국이 있었고 각각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계기가 되는 사건에는 항상 숙종의 여인들이 관련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정치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는 이 엄청난 여성 편력 때문에 궁중에 어떤 정치적인 피바람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장희빈이나 인현왕후도 사실은 다 이용당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장희빈이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현왕후 쪽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던 숙빈 최 씨가 총애를 받게 됩니다. 숙빈 최 씨는 이 서인 계통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결국엔 나중에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왕을 하게 되죠. 경종 다음으로 영조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계보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환국에 본인의 여성들도 어느 정도 활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답은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그 자기 아들 서자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데 문안을 보니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지금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호한 정황이 분명하게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저께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 숙종 시기에 있었던 첫 번째 환국 때 죽은 이 허견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임금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맨 처음에 있었던 1차 환국이죠. 이거 경신환국입니다. 환국 중에 1차죠. 19살의 숙종이 일으켰던 첫 번째 환국입니다. 남인의 몰락이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또 임금이 명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인현왕후 돌아왔네요. 인현왕후 돌아왔고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이 통하는 도리이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자코인 희빈으로 강등시켰죠. 지금 다만 세자가 조속으로 문안하는 것은 패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 세자라고 한다면 훗날의 경종입니다. 세자의 친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어떤 인사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게 해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왕후 중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환국이었던 갑술 환국입니다. 3차죠. 환국으로는. 그러면 지금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있죠. 시기상으로 두 번째 환국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 경신환국과 갑술환국 사이에 있는 거는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은 잠깐 짚어주고 가면은 송시열이 유배 간 거죠. 장희빈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너무 예뻐한 나머지 원자 책봉하려고 했는데 송시열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을 관직을 뺏고 유배를 보내고 이 송시열에 속해 있었던 서인이 우당탕탕하게 된 사건이죠. 결국에는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장희빈이 왕비까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기사환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요. 이거 명종 때입니다. 명종. 명종 시기는 문정왕후라고 하는 이 왕후의 어떤 기세가 등등했었던 시기인데 명종의 어머니 이 문정왕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내용이 벽보로 붙은 거예요. 이게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요거는 명종 시기니까 이 숙종 시기 사이에 낄 수가 없겠죠. 왕이 다르니까. 2번 송시열이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이게 기사환국이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2번에 있었고요. 3번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현종시기죠. 현종시기 아닙니다.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정여립의 모반, 기축옥사. 이거 엄청나게 엮어가지고 사람들 죽은 사건인데 이거 선조 때입니다. 선조.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세워졌다. 이거는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에 붕당 폐해를 막는다고 탕평비를 세웠는데 저기 성균관 입구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그거 아직도 성균관대학교 입구에 남아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으로 찾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할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 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지금 되게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송시열은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 조선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 송시열을 이렇게 삭탈 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치려고 하면은 이제 성균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지 마옵소서 저희 목을 다 베시고 하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런 거 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내 이쁜 아들을 지금 원자로 책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송시열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죠. 이미 뭐 국모가 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뭔가 판단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젊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후궁의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는 거는 나중에 족보가 꼬일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는 거죠. 송시열은 사실 잘못한 건 없는데 숙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요거 두 번째 환국이었던 기사환국입니다. 이걸로 원자 책봉을 반대했었던 장희빈 아들의 원자 책봉을 반대했었던 서인의 거두 송시열이 삭탈 관직되고 유배를 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인 계통이 크게 가라앉게 되어서 연결해서 나중에 인현왕후도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중전 자리에 장희빈이 올라가게 됩니다. 5년간 왕비로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 상황 이후 요 기사환국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공신의 책봉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 논공 행상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불만 품고 일어났던 거죠. 이거 인조식입니다. 인조 반정을 도왔던 반정공신 이괄이 본인만 약간 변방으로 밀려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으킨 난이었고요. 인조식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 이거 선조입니다. 선조.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이 사건으로 축출되었다. 이거는 환국은 환국인데 1차 환국이었던 숙종의 경신환국입니다. 이건 1차고요. 이건 1차고 이거는 2차입니다. 4번.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북인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존재했던 거는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을 지지했었던 집단이에요. 광해 시절이고요. 5번 볼게요.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맞죠.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올라오고 남인이었던 장희빈 왕비의 책봉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시기상으로 순서만 앞뒤 사건의 전후 관계만 알 수 있으면 골라내실 수 있을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사년 원자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라.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년에 일어났던 요 먼저 번의 환국은 기사환국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시킨다. 회복시키고 이 명예를 다시 복구를 해주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세 번째로 일어났었던 환국이 있었죠. 다시 서인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갑술환국이 있습니다.
이 갑술 황국으로 인해서 인현왕후가 복권이 되고 희빈 장씨는 다시 희빈이 되죠.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론과 노론. 이 소론과 노론은 서인이 나중에 나뉘게 되는 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서인이 회복됐잖아요. 송시열이 서인을 거두었으니까 서인이 다시 올라왔는데 자, 이제 다시 기세 등등해진 서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저 남인 놈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남인 놈들을 내버려 둘래? 아니면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릴래? 그래서 이것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었는데 주로 강경하게 밀어버려야 돼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좀 나이가 많은 대신들이 있어서 이 강경파는 주로 이제 노론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했었던 비교적 온건했었던 사람들이 주로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신진들이 많아가지고 이 온건파가 소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뿌리는 같은데 남인의 처리 문제를 놓고서 성향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자, 1번이 우선 답인데 오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명종 때기 때문에 상황 이전입니다. 이전, 숙종 이전이죠. 허적과 윤휴 등의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거는 1차로 있었던 경신황국 얘기니까 이 상황 이전이죠.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었던 시기는 광해군 시기입니다. 이전이죠. 정열이 모반 사건. 이거는 광해보다 먼저죠. 선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차례의 환국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 가라는 임금. 맞습니다. 숙종입니다. 숙종. 자, 숙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숙종. 금의령을 설치해서 오군영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게 정답인데요. 바로 1번에 답이 나오는데 궁궐을 방위하는 이 금의령을 설치를 해가지고 오군영 체제를 확립을 해서 군사적인 방비를 합니다. 숙종 왕권 굉장히 강력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무려 11세에 즉위를 하게 되는 굉장히 어린 시절의 왕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달랐죠. 그래서 원래 숙종의 위로 올라가다 보면 병자호란 이후부터 우리가 청나라 눈치를 보면서 이 무너진 성곽에 돌 하나 갈아 끼우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숙종 시기가 되면은 숙종이 왕권을 잡고 기반을 안정시키게 되면은 이제 국방에 대해서 보강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치가 됐던 게 금의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확립이 되게 되고 우선 1번 대표적인 숙종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고요. 대전 통편을 편찬해서 문물제도를 정비한 사람은 정조라는 사람입니다. 정조. 자, 3번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운 사람은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입니다.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이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내야 되죠. 군대에 가는 거 대신에 냈었던 옷감. 이거를 2분의 1로 줄여줍니다. 50%를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는 거 영조입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없애버렸다. 금난 정권은 그 노점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죠. 이런 게 있으면은 주변에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맘대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시전 상인들한테 있었던 굉장한 어떤 특권 중에 하나였는데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정조가 이걸 혁파합니다. 이건 정조가 한 거고요. 금난 정권 폐지하는 요거를 신해 통공이라고 합니다. 신해 통공. 이건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7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입연정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고요. 뭔가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로 가는 건데 들어간다. 어디로? 연경입니다. 연경. 연경은 청나라의 수도입니다. 청나라의 수도로 가는 길을 지금 그려놓은 거죠. 자, 가국가라고 하는 거 청나라입니다.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조선의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서 청나라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행에 참여한 만상이라는 상인은 청나라에서 대척무역을 해서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나라에 연경에 파견했었던 사신단이 있었죠. 연행사라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연행사의 일환으로 따라갔었죠. 그리고 책을 또 여러 권 저술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박위는 고려 말기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토벌을 맡았던 거는 대마도, 스시마입니다. 왜구를 토벌했던 사람이고요. 이거는 일본에 대한 거니까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정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청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 국토 분쟁이 난 거예요. 국경선을 놓고 분쟁이 났는데 양국의 사신들이 다 동시에 답사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선으로 하지? 이거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서 경계를 확실히 했어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웁니다. 숙종 시기에 요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을 해결한 거거든요. 2번이 답이고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했다. 이거는 조선의 태종 때 일본 사신이 머물던 자리입니다. 동평관, 이것도 일본이니까 이건 청나라 아니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이 고려 공민왕이죠. 누구로부터? 이건 원나라로부터, 몽골로부터 되찾은 거잖아요.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포로 송환을 위해서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하였다. 이건 선조식이고요. 이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단절됐었던 수교를 다시 풀면서 이런 거를 파견을 하죠. 요거 일본이니까 요것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국 등이 셈이 갈라지는 곳에 자리 잡고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이라고 나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경계를 정하고 돌을 깎아서 이 비석을 세웠다. 그 비문에는 오라총관, 목국 등이 국경을 조사하기 위해 여기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을 이 돌에 새겨서 표를 삼는다 라고 쓰여져 있다. 네, 이 비석은 백두산에 있는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세웠다라고 하는 백두산 정계비가 되겠습니다. 청나라하고의 영토, 국경선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사신을 파견해서 답사를 하고 경계 지점을 찾아가지고 세운 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토문강이 무슨 강이냐를 놓고서 약간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거를 뭐 두만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토문이라고 소리가 나는 강이 또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기준이 달라지면은 영토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도 좀 해결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을 조사한다. 간도가 어디죠? 간도가 저기 위쪽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연결되는 어떤 지점이잖아요. 북한에서 넘어가는 여기에 경계를 놓고 간도가 우리 땅이냐 아니면 중국 거냐 논쟁될 수 있겠죠. 그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백두산 정계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백두산 정계비를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간도는 우리 건데 중국식대로 해석하면 중국 땅이 되거든요. 이 영토 문제 때문에 이 비석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거를 좀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요거를 탐구 활동으로 할 수 있겠죠. 간도의 귀속 문제, 쟁점이 뭔지 살펴보면 될 겁니다. 거문도 사건의 전개 과정은 백두산 정계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했던 거는 영국인데요. 영국이 점령했었던 거문도는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통영 아래쪽에 있죠. 여호수 저기 남해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영토상으로 완전 상관없는 얘기고요.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독이잖아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고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중국의 땅을 좀 뺏어가려고 했었는데 요동반도를 이걸 요 세 나라가 간섭을 해가지고 다시 뱉어내게 했었죠. 요거 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동반도 관련된 내용인데 백두산 정계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난 배경,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관련이 없죠.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종소권 같은 것들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힘싸움을 하다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에 부딪힌 건데 그거는 일단은 백두산 정계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의 영토 분쟁에 해당하는 비석이에요. 5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는 좀 구한말 근대기로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하고 청나라의 무역의 허용 범위 그리고 무역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백두산 전개비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